여자가 임산부가 남자한테 결투 신청을 했는데 고소를 해. 와, 나는 정말 이런 그러니까 찬우가 그래서 일단 지금 근데 고소 내용은 그 담당 수사관님이 오늘 부재 중이셔가지고 그 이도노 변호사님 그 직원분께서 연락을 해보셨는데 연락이 안 닿았다고 하고 아마 모욕죄로 고소를 했겠죠. 근데 저는 방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그 앙큼팍스 그분도 수사 중지인가 그거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찬우를 다루면서 단 한 번도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우에 관한 영상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뭐 돈을 벌려고 찬우 말대로 사이버 레카지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찬우가 먼저 저희 와이프를 찾아와서 각종 악플도 달고 저는 계속해서 찬우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제가 결국 대응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정정당당하게 찬우에게 결투 신청을 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댓글로 악플을 달고 태그를 하고 유튜브 찾아오고 인스타 태그하고 마주 주접을 떨어가지고 여자가 임산부가 참다가 남자한테 결투 신청을 했는데 고소를 해. 와, 나는 정말 이런 그러니까 찬우가 저를 고소할 수는 있겠다고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찬우 같은 하남자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고소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물론 이제 변호사님의 조언을 최대한 따르겠지만 저는 뭐 주어 없음 이런 거 시전하지 않을 겁니다. 존나 짜치게 무슨 뭐 내가 언제 이거를 찬우한테 대고 얘기한 거냐, 나는 뭐 이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딴 소리 저는 전혀 안 할 거고요. 나는 우리 와이프를 건드린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아이를 건드린 그 악플러 용찬우에게 대응을 했을 뿐이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너무 짜쳐. 지가 뭐 네오다 뭐다 하면서 막상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서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흑자일스를 지칭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리섭을 지칭한 게 아니라요, 이건 배슬기를 지칭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짜치지 않아요? 아니 그럴 거면 닥치고라도 있든지. 아니 하고 싶은 말 존나게 싸지른 다음에 주거 없음 시전하는 게 그게 뭐야. 저는 적어도 조사 받으러 가서 절대로 주거 없음은 시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찬우한테 한 얘기 맞다, 근데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몇 개월 동안이나 참았다, 근데도 끈질기게 물어 뜯어가지고 수익 창출 아예 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매음 고소했죠. 저기 이도노 변호사님께서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명작 버전 담당관님 수트 입고 끼응찰사 가서 수사 중지 맞은 분이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얘는 이제 이거를 뭐 뭘로 고소했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모욕 아니면은 명예훼손으로 했을 텐데 명예훼손도요, 명예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악플을 달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니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합의금 장사를 하는 그런 걸로 봐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논란되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악플을 달리는 걸 갖다가 이거를 이제 기획고소라고 하거든요. 악플을 달릴 만한 아니면 DC에서 어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일부러 한 다음에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제 대량 고소를 하는 거를 경찰서에서도 잘 안 받아줍니다. 옛날에나 그거를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를 경찰 쪽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뭐 찬우 사진 같은 거 쓴 거 갖다가 뭐 모욕죄 이런 거 했을 수도 있는데 찬우가 저를 무슨 합성 같은 거 해가지고 조롱한 게 훨씬 더 많죠. 저는 적어도 합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합성을 하지는 않고 무슨 뭐 사진을 어떤 다리 길이를 줄인다든지 얘는 막 어떤 뭐 사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눈 사이 멀게 해가지고 막 그거 갖다가 막 조롱을 하잖아요. 합성이라든지 보정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본 자체를 올리면 그게 모욕이 되는 인간. 사진에 원본을 올렸을 뿐인데 그것 자체로 고소거리가 되는 인간. 아이씨 존나 좀 불쌍하긴 하다. 그래서 저는 기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 저격전을 시작할 때 나는 뭐 모욕죄 정도는 그냥 감내하려고 한다. 물론 일부러 제가 범법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법 같은 걸 잘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부득이하게 어떤 법을 어겼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아내랑 아이를 건든 사람이랑 싸우다가 그 정도 처벌 받는 거는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벌금형 정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애초에 감내를 했던 거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뭐 당할 게 있나? 아니 대체 뭘로 고소를 했을지가 고소장을 너무 보고 싶어.
이도노 변호사님께서 오늘은 경찰 욕하던데 모두 수사상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얘는 맨날 지가 똥볼을 차나. 근데 고소장 공개를 하면은 이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얘는 그 말이 안 돼. 자기가 트위터랑 막 인스타에 싸질은 그게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고소할 생각을 해?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 얘가 뭔가 사고 회로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얘가 저랑 저희 와이프한테 한 거에 비해서 저는 거의 한 50분의 1 정도의 수위로 저는 이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 이거는 거의 양심 수준의 문제잖아. 어떻게 이걸 고소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찬우가 이런 거를 잘 안 해본 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그 2019년도에 저격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쌍방으로 그 유튜버들끼리 저격전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래퍼들끼리 저격 랩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을 합니다. 경찰분들도.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게 저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찬우는 선을 아득히 넘어버려가지고 창녀 드립이라든지 막 이런 드립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무리 디스랩이라고 해도 수위를 넘어버렸지. 이거는 에미넴이 그런 가사를 써도 에미넴도 고소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뭐 저격을 하고 하더라도 선을 수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고회로가 되게 이상한 게 누가 자기를 언급만 해도 자기는 패드립을 칠 수 있는 어떤 까방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고장났다는 거야. 누가 나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도 상대를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나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예시가 그거잖아요. 내가 상대의 죽방을 때리면 상대도 죽방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방을 안 때리는 거잖아요. 찬우는 그 오중석 작가님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한 새끼인 게, 오중석 작가님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그거 갖다가 조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왜 못하냐, 이런 짓거리를. 나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 갖다가 조롱을 하면은 다음에 내가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우는 아마 얘는 정신적 지주가 지네 아빠잖아요. 얘네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조롱을 당할 텐데 얘는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카르마로 돌려받아야 돼요. 얘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자기가 이미 똥을 싸질러 놨어. 야, 진짜 얘는 불쌍한 리섬님, 쓰잘데기 없는 놈 덕에 싸움하느라 힘 빼고 계신데 돈벌이라도 잘 되시나요? 돈벌이 안 됩니다. 제 수익 창출도 안 해놨었고, 민서 그거 조사할 때 엄청 저거를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아득히 마이너스입니다. 아득히.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왜 얘네를 굳이 다룰 생각이 없다고 했냐면은 강의파리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입되는 분들은 그냥 싸움 구경이 하고 싶은 거지 제 잠재 구독자들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강의가 팔리고 이런 트래픽은 제가 뭐 연애 얘기 같은 거를 했을 때 그걸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강의를 사는 거고, 지금 이렇게 용찬우나 장민서를 패는 걸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안 사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한 2달째 거의 벌이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찬우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충분히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찬우가 포르쉐 사고 급에도 안 맞는 뭐 압구정에 주차도 안 되는 사무실 꾸역꾸역 구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저는 근검 절약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쓸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히 찬우는 어려가지고 모르는데, 그리고 어리고 메타인지가 안 돼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되게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진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큰 돈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벌잖아요.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또 유튜브는 한번 알고리즘 날아가고 또 한번 어떤 실수가 통과하면 바로 끝이어가지고 비축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찬우나 민서가 버는 돈을 둘이 합쳐서 한 곱하기 3, 4 정도를 해도 제가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요즘에 소비를 할 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하기 전에 아니면은 뭐 어떤 곳에 돈을 쓸 때, 어떤 걸 먹으러 가거나 어떤 뭐 경험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이 돈을 쓰는 사실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해도 나는 여기에 돈을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는 그렇다, 나는 이 소비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아도 억울한 게 1도 없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만 이제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오마카세 같은 것도, 저 오마카세 먹습니다. 저 회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숙성회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마카세 한 분기별로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막 인스타 같은 데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 내가 괜히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하는 인생이 되게 짜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민서랑 찬우의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멋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여기 가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뭐 인스타에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거기에 이제 돈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준신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경찰서에 거의 일기 보내주는 수준 아닌가요? 아이,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을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용찬호 장민서를 다루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부득이하게 내가 뜻하지 않게 만약에 어떤 선을 넘어서 뭐 모욕죄나 이런 거 벌금형 나온다면은 나는 거기에는 순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 뭐냐, 찬우한테 지금 전화하면 쫄아서 받나 안 받나. 저는 찬우 번호를 모릅니다. 알려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런 전화 같은 거는 변호사님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하거나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놨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도노 변호사님한테 컨텐츠 구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민서가 라이브를 켰을 때 민서의 사무실에 한번 쳐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공개로 하면은 민서가 또 라이브를 안 할 거잖아. 그래가지고 민서가 라이브 방송 공지 올리면은 거기 가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여기 똑똑똑 한 다음에 이제 문을 벌컥 열어버리려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그거는 이제 비추천하셔가지고 그 기획은 무산이 됐었습니다. 보여줄게님, 건실한데도 불구하고 여자 못 만나거나 만나도 의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흔히 몸에 그림 그리고 국밥 좋아하고 덩치 큰 분들 중에 건실과 거리가 멀고 돈도 없는데 여자 잡고 살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 레드필 지식이 유용한 거 아닌가요? 몸에 그림 그리고 국밥 좋아하고 덩치 큰 분들이 만나는 여자 수준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 몸에 그림 그리고 국밥 좋아하고 덩치 큰 분들, 건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그분들이 만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나의 아이의 엄마가 되기에 충분한 여자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 만날 거면은 똑같이 레드필 배울 것도 없어. 똑같이 무신돼지 육수충들처럼 살 이렇게 쪄가지고 온몸에 이래저래 하고 여자 두들겨 패면서 사세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의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지지고 볶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레드필 훌륭하네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기대치가 아주 그 수준인 게 정말 훌륭해요. 아니, 내 말은 레드필에서 말하는 그 여자 다루는 기술을 터득하면 내가 스펙 좋은 찐따남이라도 여자에게 우위에 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필에서 말하는 여자 다루는 기술이 없다니까. 레드필은 장민서가 한국에 들여오면서 변질된 거예요. 레드필은 원래 여자를 만나는 이론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레드필 갤러리 막 이런 데 가보면은 다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레드필에서 골자가 뭐냐면,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여자는 내 인생에 차순위로 뒀을 때 오히려 여자가 나한테 미치고 나를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다라는 게 레드필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레드필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자. 제가 그래서 연애 강의를 파는 거잖아요. 연애하는 방법 배우면 도움 된다니까요. 실제로 도움 많이 돼요. 근데 레드필은 원래 연애를 가르치는 이론이 아니라고. 사업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남자로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미새 장민서가 한국에 들여오면서 엄청나게 변질을 시켜버린 거지. 명작 보존 담당가님, 제가 여러 토론으로 건데 세무조사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세무조사는 제가 그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드리기가 좀 힘들고, 이런 게 뭐냐면은 세무조사 신고를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 본인이 이제 직접 하신다고. 왜냐면 이게 그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본인이 해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하시라고 흔쾌히 써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고를 하셔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무슨 포상금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조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얘네가 나를 먼저 건드려서 나는 땡전 한 푼의 어떤 이득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정말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포상금 뭐 용도 맞았네 뭐 장도 맞았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세무조사가 들어가도 단돈 한 푼의 포상금도 받지 못합니다. 리섭님, 요즘 바쁘셨는지 살 많이 빠지셨네요. 솔직히 강의는 안 구매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치하시던 날선 모습보다 요즘 부드러워진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겉보색은 그냥 액땜이라 생각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확실히 정치 얘기를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 이미지 관리용으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틀린 말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찬우와 저의 차이이기도 하고 나락을 가고 욕을 먹다가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우는 대중이 자기를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는지를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중이 찬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헛소리를 해도 용서를 받는 그 유튜버들의 특징이 있어요. 헛소리를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나락을 갔을 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명이나 어떤 나락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도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개소리라든지 어떤 망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찬우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틀린 말을 한 적은 있어도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이제 사과를 하면은 적어도 제 구독자님들은 제 사과를 받아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뭐 사안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가지고 틀린 말은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뭐 한 거를 안 했다, 모르는 걸 안다,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개소리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했던 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인정하고 아 이거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를 박아버리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킹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명을 거짓말로 하셨잖아요. 자꾸 거짓말로 하고 나는 이거 모른다. 뭐 옛날에 그 컨츄리코코 신정환님 같은 경우에도 댕기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괘씸죄로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복귀를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유튜브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틀린 말을 하고 어떤 망언을 하고 나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좆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압도적 사과를 박은 다음에 할 거 하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실력의 영역이에요. 이미 해답지가 나와 있어. 내가 어떤 말을 틀릴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무슨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뭐 라이브를 하고 어떤 방송을 했을 때 어떻게 누구의 입에나 다 맞는 소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맨날 맞는 소리만 할 수 있겠어. 당연히 틀린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아 내가 그거 잘 몰랐다. 나 그거에 대해서 안지가 잘 얼마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아 잘못 발언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 할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금 뭐 헬스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근데 내가 그 헬스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거를 막 말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틀린 거야. 그러면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또 몰랐습니다. 영상 따로 찍을 필요 없이 고정 댓글만 박아도 돼요. 그 영상에다가 아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할 거 하면 돼. 그러니까 찬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찬우도 금비대 발언을 했을 때 흑자일스님만 그걸 깐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헬스인들이 다 비판을 했잖아요. 찬우가 자기가 헬스업계로 돈 버는 애가 아니잖아. 헬스에 관한 지식으로 돈 버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무리 네오여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네요. 하하 하면서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쉬운 게 안 돼가지고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정말 레전드야 레전드. 얀킴님 감사합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게 개소리를 해도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 한마디만 해도 금방 해결돼. 맞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쿠션을 맨날 깔죠.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라고 하고 하잖아. 이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떤 방어 기제를 건드릴 일도 없고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이거 제 개인 경험담이에요 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반감을 안 갖더라고. 이거를 제가 2019년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안티가 그 절반은 줄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었는지도 과거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편협한 시각이고 해가지고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 인생을 사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 혹시 틀렸을까봐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못했던 거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 나랑 정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돈에 대한 가치관 나는 돈이 너무 벌고 싶은데 돈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을 부정했어요. 저는 지랄하지 마. 야 돈
돈 싫어하는 새끼가 어딨어. 너네 돈 벌고 싶으면서 돈 못 벌어서 그렇게 정신자위 하지 마라고 저도 찬호 같은 소리를 했었어. 왜냐면은 나는 돈을 좋아했었으니까. 타 사람들이 나 같을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말실수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교만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죠. 그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MBTI 4개가 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죠.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창섭님 지금 구독 눌렀습니다. 라이브를 이제 보내요. 반갑습니다. 용찬호는 지가 뭣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시비만 털고 다니니 유튜버들이 대동단결하여 토벌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털고 다녔으면 모두 연합해서 깔까요? 아유 그러니까 찬호가 카르마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제일 어이가 없다니까. 업보 막 이런 얘기를. 업보를 본인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안 돼. 지금 찬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 근데 얘는 이렇게 핑퐁이 이 순서로 간다고 생각한 거야. 얘는 자기가 먼저 비판을 받았고 자기는 이제 비난을 하고 있죠. 원색적인 비난.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죠. 얘가 먼저 대중한테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핑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업보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네 업보를 한번 다시 받겠죠. 아니 누가 가만히 있는 찬호를 건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얘는 자꾸만 자기가 어떤 일반론적인 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비판을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사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100만 뷰를 찍었던 영상이 외제차 타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라는 영상이었어요. 나도 옛날에 BMW 카푸어였어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20대 때 아니면 30대 초에 외제차 타는 남자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고 있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100만 뷰를 찍어서 떡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욕을 진짜 오지게 먹었습니다. 이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이버 불링이라고 했나요? 이건 사이버 불링이 아니죠. 내가 유튜브에서 아니 얘는 지가 슈퍼스타 네오라며 인터넷 슈퍼스타라며 그러면은 발언 하나하나에 인해서 당연히 내가 비판받을 걸 감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외제차 어떤 카페, 수입차 카페, BMW 카페 이런 데 가면은 거의 한 10페이지가 다 내 욕이었어. 근데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내 발언에 대한 역풍이니까. 아니 당연한 거잖아. 자기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방구석에서 혼자 그냥 조용히 일기만 쓰면 돼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떤 뭐 대중들한테 칭찬만 받고 싶은 이게 뭔 애새끼 같은 마인드야. 그 민서나 찬호는 비페니즘 그 자체입니다. 정말 좋은 것만 얻고 싶어요. 좋은 것만 대중 앞에서 어떤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찍어서 뭐 강의파리도 하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은데 비판은 받기 싫어. 이게 뭡니까 대체? 박찬호는 투팍이라 트럼프와 자기를 동일시해서라도 현실 부정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리섬님 오는 모습 참 보기 싫습니다. 트럼프랑 자기를 동일시한다고요? 트럼프가 자기 욕하는 사람들한테 대고 나는 일반론적인 정치 얘기를 한 건데 왜 나한테 욕함 이런 적 있나요 트럼프가? 투팍이 자기 뭐 랩 같은 거 써가지고 랩 가사 같은 거 비판받았을 때 나는 일반론적인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욕함 이런 적 있나요? 리성님께서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침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주변에 배울 점 많고 똑똑한 형님들은 다들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사색을 즐기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일침을 한 게 아니죠. 이거 잘 지금 제 이제 멤버십까지 하신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은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독서를 하는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죠. 독서만 하는 사람을 비판한 거죠. 방구석에서 독서만 그냥 찬우나 민서처럼 방구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걸로 세상을 배운 사람들이 진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훈수를 두고 야 그걸 레버리지 책에서 보니까 너 그런 식으로 사업 운영하면 안 돼. 사업은커녕 어디서 붕어빵 한번 팔아본 적 없는 새끼들이 걔네 인생 최대 업적 책 100권 읽어본 것. 내가 책 100권 읽어봤는데 내가 요즘 베스트셀러 다 읽어봤어 나는. 그러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훈수를 둬요. 어디서 진짜 막대사탕 하나 팔아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그거를 제가 비판을 한 겁니다. 독서만 한 인간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극혐합니다. 당연히 독서는 많이 해야죠. 수학사랑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리섬은 독서로 자위하는 애들 깐 거임. 진짜 그러니까 독서가 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냐면은 독서를 하면은요 특히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어떤 고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방구석에서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굉장히 독서의 잘못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 서적만 집에서 이제 방구석에서 막 10권 막 50권 100권씩 읽고 있으면은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뭐라도 된 것 같고 뭔가를 이미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사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적당히 하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드렸던 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전부터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페르시아에서 역사를 좋아하는 왕이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을 모아다가 역사 듣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왕이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역사책을 읽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장 똑똑한 역사학자한테 이 세상의 역사를 책 한 권으로 좀 압축을 해달라, 요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역사학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권으로 압축을 했어. 근데 그 사이에, 그 책을 쓰던 사이에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한 페이지로 좀 요약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어. 근데 건강이 더 악화가 된 거야. 그래 더 악화가 돼서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왕이 뒤지기 직전에 그 학자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한마디, 이게 그 석가모니가 얘기한, 그래서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에 저는 자기계발서는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한마디로 하면 될 거를 존나 길게 해놔. 근데 결국에는 그 자기계발서 100권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뭐냐, 야 씨발 실행해 이 병신들아, 이겁니다. 제가 나이키를 그래서 좋아해요. Just do it. 실행해! 자기계발서를 그냥 읽으면은 결국 하는 말이니까 실행해! 이 씨발놈아! 이거야. 야 이 씹새끼야! 너 밖에 나가! 그래서 그 조던 피터슨이 한 말도 그거잖아. 야 너 씨발 뭐 개소리 하지 말고 방청소나 이 미친 새끼들아, 이거잖아. 조던 피터슨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방구석에 있는 민서 같은 새끼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개지랄 떨지 말고 네 방청소나 해 이 새끼야 한 거잖아요. 조던 피터슨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새끼들은 맨날 인터넷에서 뭐 커뮤니티 같은 거나 보고 뭐 독서나 하면서 무슨 인생 통달한 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에 무슨 뭐 독서를 하면 인생이 바뀐다 어쩐다, 이게 열풍이 한참 막 불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구석에서 독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내가 뭔가를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실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뭔가 엄청 대단한 거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뭔가 세상의 비밀을, 이치를 깨달은 것 같은 느낌만 주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어떤 투자 관련 책도 솔직히 한 두세 권 읽으면 돼요. 두세 권 읽으면서 어떤 종류의 투자 방식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투자 방식도 자기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투자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까씨. 근데 웃긴 게 그 사람들 다 몇십억씩 재산이 있어. 근데 투자 방식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하락장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면은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주의가 있고, 저는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추세 추종을 하는 방식이에요. 인생 자체가 저는 추세 추종이거든요. 유튜브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추세 추종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한 것도 추세 추종이고, 근데 이 추세 추종을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이제 레드오션을 싫어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 레드오션이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저는 뭐 쇼핑몰을 한 것도 남들이 돈 많이 번다는 거 그냥 다 해본 거야. 남들이 쇼핑몰로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추세 추종 쇼핑몰을 해봤고, 그리고 어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할 때도 오를 것 같을 때 약간 무릎에서 사는 타입입니다. 어떤 오를 조짐이 보여. 그러니까 저는 하락장을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저는 오히려 사서 모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것도 이 사람이 하는 방식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방식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진리는 없는 것 같아. 진리는 없고 그냥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못된 독서의 폐해, 끌당 법칙의 시크릿의 아웃풋, 찬우 민서, 찬우가 극찬한 시크릿. 찬우가 시크릿도 극찬할 수밖에 없겠구나. 애초에 끌어당기는 법칙 그거니까. 저도 봤어요. 그 군대 있을 땐가 봤었는데, 보다가 책을 언제 덮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저자는 거의 조현병 초기 증세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다 보면 그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긴 해. 그러니까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 그 마인드 자체는 좋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왜 못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해낼 거야 라는 마인드 자체는 좋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자꾸 어떤 과학 법칙, 우주의 법칙, 이거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시크릿 저자 그 사람이 그 시크릿에서 어떤 챕터를 넣어놨냐면은, 자기는 그 우주의 기운을 통제를 할 수가 있대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스타필드, 주말 스타필드가 주차장이 꽉 차잖아요. 근데 자기는 맨날 주차장이 꽉 차는 어떤 주차장에 갈 때도 어떤 주차장 몇 층에 어떤 자리에 내가 항상 되는 주차 자리는 비어 있을 것이다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으면 항상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야.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을 그 정도까지 내가 체화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씨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는 항상 어떤 마트를 갈 때든지 오늘은 3층에 F열 30번에 자리가 무조건 있을 거야.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나는 주차 자리를 끌어당긴다 하면서 이제 마트를 가면 그 자리가 비어져 있대. 다른 데는 다 빽빽한데 그 자리만 신기하게 비어져 있다는 거야. 나는 대체 그런 책이 어떻게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팔렸는지가 이해가 안 돼. 와, 나 진짜 저는 그때 되게 어릴 때였는데도 이걸 보면서 아이 씨발 이게 뭐야? 씨발 시간 버렸잖아 하면서 바로 덮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믿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정말로. 그냥 인생 정답 없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남 탓하지 말아가 리섭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게 말이 함축적인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고를 것이냐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맞죠. 근데 최대한 나보다 내 길을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거는 좋죠. 참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바바오가님, 우주의 법칙은 아는데 온난화는 왜 못 막냐? 그러니까 끌어당기의 법칙 설파하는 애들이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도 제가 매번 말하는 건데, 찬우가 자기 채널에서, 용찬우 채널에서 끌어당기의 법칙은 실존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롤렉스 시계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 자기가 맨날 잘 때마다 이 롤렉스 시계 이 모델을 차고 자는 상상을 했다는 거야. 이건 롤렉스 아닙니다. 이 모델을 차고 자는 상상을 했더니 자기가 한 3개월 뒤에 강의가 잘 팔려서 결국에는 이 모델을 똑같은 거야.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새끼 진짜 어디 모자란 거야? 정말 상상 그대로가 되면은 롤렉스가 아니라 파텍 필립 자는 상상을 했어야지. 아이 미친 거야? 아니 오데마 피게 막 이런 거 있잖아. 몇 억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차고 자는 상상을 해.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포르쉐를 타는 상상을 하는 거야? 전용기를 타는 상상을 해야지. 상상으로 뭐든지 다 되면은 대통령 되는 상상도 하고, 내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엄지시하는 상상도 하고, 국무총리한테 이런 상상을 해야지. 대체 왜 몇천짜리 롤렉스로 만족을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뭐든지 다 된다며. 뭐든지 다 되면은 부가티 타는 상상을 하세요. 포르쉐 911 타는 상상을 하지 말고.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왜 부가티를 안 타고 씨발 포르쉐를 타고 있어? 그 존나 치트키를 가지고. 씨발. 태양님, 리섭님 연애 강의로만 보다가 라이브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강의에선 졸라 친절한 형인데. 아이 강의에선 친절해야죠 당연히. 끌어당기의 법칙이 아예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개인적인 마인드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끌어당기의 법칙 오픈 카카오톡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미친 새끼들이 많은지. 자기네들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 날백수 새끼들이야. 날백수 새끼들의 애들이 20대 초반이야 나이가. 20대 초반에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열심히 알바 같은 거를 하고 이래야 될 때 얘네들이 박찬호 같은 영상 같은 거 보고 끌어당기의 법칙 보고 나서 얘네들 카카오톡 프사 다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걔네들 아이디 같은 거를 보면은 2년 안에 페라리 막 이거야. 2년 안에 포르쉐, 3년 안에 람보르기니, 6개월 안에 뭐 람보르기니 이런 식이야. 얼토당토하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 깜지 쓴 거를 인증해. 나는 6개월 후에 람보르기니를 살 거다. 이거를 100번 쓴 거를 자기들끼리 오픈 카카오톡방에 올려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을 좀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와이 대저택도 좀 이상하던데.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분도 그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하는 유튜버죠. 저는 근데 그분 영상은 단 하나도 본 게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조금 뭐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하시는 분들 뭐 얘기를 뭐 듣는 거는 좋은데 제발 그 수익 인증이 순서가 맞는 분들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켈리최라는 분은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자기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돈을 번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인증을 하는 거잖아.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 믿고 이렇게 됐다. 그런 것 정도는 그냥 자기의 뭐 자서전 느낌으로 그냥 쓰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믿었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봐요.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면은 너네도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팔아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팔아서 돈을 번 것 같다가 이거 봐라 끌어당김의 법칙 진짜지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를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하와이 대저택 단골 멘트가 당신은 성공합니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건가요? 저게 뭐야? 아휴.
근데 저는 뭐 그런 뭐 시도하는 마인드 자체는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패배주의에 빠진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끌어당기의 법칙 믿고 찬물 샤워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보는 주의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찬호처럼 으스대고 세상 만물이치를 통달한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을 저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를 생각해보면은 나 왜 그런 병신 같은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돈이 없던 시절에 했던 생각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돈이 없잖아. 나는 어차피 돈도 없고 고졸에다가 학벌도 안 좋고 어떤 내 스펙이 아예 없어. 그러면은 나는 이대로 가다간 거의 99%의 확률로 인생이 망해.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 망해 있어. 어차피 인생이 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한 게 나는 그게 조금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떨어져 봐야 어차피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한 칸에서 떨어져 봐야 내가 죽지는 않잖아. 발목 삐끗하고 말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많잖아. 잃을 게 많고, 서울대 다니던 사람이 어떤 삼성전자 같은 거 다니다가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 힘들어. 거기에 매몰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고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어떤 회사를 가든지 초봉 200이야. 월 200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취직을 해도 또 200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저 옛날에 온라인 쇼핑몰 할 때 200만 원인가 들고 시작했어요. 200만 원 들고 시작해가지고 신한은행 가가지고 신용대출 받으니까 그 당시에 30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망해도 500이야. 망해도 500 날리고 끝이야. 요즘엔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옛날에야 무슨 뭐 장사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려면은 무조건 자영업 해야 되고 무슨 막 보증금 최소 1억 때려 박아야 되고 막 월세 막 수백만 원씩 나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하면 되고 집에서 온라인 사업하고 막 하면 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왜 사업하면 망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미 내 인생이 망해 있는데 원래 망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거를 두려워했지? 제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업하면 망한다. 맞아요. 사업하면은 99%가 망합니다. 사업하면 한 절반이 1년 안에 망하고, 또 그 절반 중에 또 절반이 3년 안에 망하고, 또 그 절반의 절반 중에 또 몇 퍼센트가 또 망하고 해가지고 10년 후에 남는 데는 1%인가 0.1%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망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차피 스펙도 없고 고졸에다 학벌도 안 좋고 하면은 망해 있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망할 거를 막 그렇게까지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무슨 부모님 뭐 노후자금까지 끌어다가 뭐를 하면 안 되겠지. 무슨 족도 없는데 무슨 압구정에 뭐 3층 사무실 얻어가지고 막 포르쉐 뽑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집에서 그냥 어떤 온라인 쇼핑몰 뭐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파리피플 이런 거 정도는 요즘 시도해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보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끌어당기기 법칙 부정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패배주의를 여러분들한테 막 어차피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주제에 맞게 사세요,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별이님, 끌어당김이든 그 무엇이든 원하면 움직이세요.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길 원하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쵸? 스윙스님도 끌어당김의 법칙 신봉자시죠. 근데 스윙스님 정도만 돼도 저는 존중해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거 이렇게 설파하고 이러는 거 존중하는데, 근데 사실상 스윙스님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계시잖아, 사실상. 왜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골자가 뭐냐면은 내가 생생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비슷하게도 아니야, 그대로야. 그래서 항상 시각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내가 연세대를 가고 싶으면 연세대를 가가지고 연세대를 걸으면서 내가 여기를 다니고 있는 상상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스윙스님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어가지고 분명히 부자도 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셨지만 그대로는 솔직히 안 됐을걸요. 왜냐? 스윙스님 여태까지 쇼미더머니 2번인가 나가셨잖아요. 근데 쇼미더머니 거기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준우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스윙스님은 쇼미더머니를 나갈 때 준우승을 끌어당기면서 나간 거, 맨날 자면서 나는 쇼미더머니 이번에 준우승 할 거야, 나는 2등 할 거야, 1등은 좀 그렇고 나는 2등 할 거야, 나는 2등을 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 하면서 잘 때마다 계속 그거 이미지화라고, 결승에서 뭐 송민호랑 붙어가지고 나는 거기서 질 거를 이미지화를 한 거야 막. 그런 거야? 아니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한다니까. 꿈을 크게 가지면은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뭐 이런 것 정도는 난 인정한단 말이야.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설파를 해야지 뭐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 쇼미더머니 우승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스윙스님도 그 대단한 스윙스님도 그거야말로 끌어당기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인드 세팅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정도지 어떤 우주의 법칙, 과학적 사실이다 이런 거는 선을 정말 많이 넘었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준우승을 끌어당기고 싶어 합니까? 아 생각해보니 내 인생 망해 있네. 용기를 얻어요. 뭐라도 해볼까? 아이가 뭐라도 해보세요. 진짜로 요즘에 돈을 안 들이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성공이 운이냐 실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말이 있잖아요. 성공이 실력이든 운이든 운이면은 시도하다 보면 언젠간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운이니까 시도를 해봐. 실력이면은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간 성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봐. 그러니까 실력이든 운이든 상관없는 거야. 결국에는 실력이든 운이든 이런 일단 쓰잘데기 없는 생각 같은 거 할 시간에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운이어도 어차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니야. 실력이라고 해도 하다 보면 실력이 결국에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이나 운이나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해보는 게 결국에는 중요합니다.